안녕하세요. 이패스 건설사의 내국소비세법 특강을 맡게 된 차지현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서는 3시간에 걸쳐서 그 부가가치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가가치세 내용만 있어가지고 이것만 다루는 건 아니죠. 개별소비세, 그 다음에 조소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은 물론 25%로서 10문제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뭐 연초에 외우나 그리고 시험 막판에 외우나 차이점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것은 단순 암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3시간에 걸쳐서는 이 부가가치세 내용에 대해서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간이가세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은 그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이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 소비세, 다단계 거래세, 소비용 부가가치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 다음에 간접세, 물세, 소비지구 과세원칙, 면세제도. 이거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 내용 하면서 들어봤었던 건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이 중에서도 헷갈리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용 부가가치세, 소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 과정에서 이르는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고 투자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다단계 거래세로서 여러분들이 개소세, 주세에 대해서도 아시겠지만은 이 차이점이 있잖아요. 단단계인지 다단계인지 이러한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정도만 그 부가가치세를 특징으로 우리 기둥을 잡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전단계 세액공제법, 전단계 거래공제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우리 부가가치세 지금 채택하고 있는 기준은 무엇이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전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매입에 대해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우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에 대해서 10% 혹은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라고 아실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부가가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일단은 세율을 적용을 하고 그 전 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인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한다는 거, 이거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국경세의 조정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소비지구 과세원칙, 생산지구 과세원칙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채택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소비하는 곳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연관되는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영세율 알고 계실 거예요. 영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비되는 곳에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부과를 하느냐? 그게 아니다. 생산한 곳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되는 우리 수출한 해당 국가에서 과세는 되기 때문에 0%의 세율을 적용을 해서 일단은 매입세액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본이라든지 혹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그 나라 세법에서 정하는 부가가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우리 취지인 거죠. 그에 반해서 생산지구 과세원칙은 솔직히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될 때 한 번 부과되고 그 다음에 그 수출된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 또다시 과세가 되다 보면은 이 가격 경쟁력이 맞지가 않아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지국이 아니라 소비지국인 거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우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유도 이 또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기 때문이겠죠. 왜 그럴까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수입하기만 하면은 부가가치세 부과하는 거잖아요. 누가? 세관장이. 그렇기 때문에 소비지구 과세원칙, 그리고 영세율,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이 세 가지 연결시켜 주셔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세율과 면세 비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물론 영세율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면세에 대해서도 각각 학 문항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와 같이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출제 방향은 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계산 문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문항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혹은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서 이론을 찝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면세 영세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또한 비교 문제라든지 혹은 뭐 적절하지 않은 거 이와 같이 OX를 묻는 문제에서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아두셔야 하는 게 이 영세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환급 알고 계신가요? 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환급이 있고 조기 환급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조기 환급의 경우에는 약간 달라요.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겠지만은 기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해가지고 그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략적으로 과세표준 뭐 7월 25일, 1월 25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한까지 신고서를 접수하고 마감한 다음에 그 이후에 15일이라든지 혹은 30일을 카운트 해가지고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살펴볼 사항이라고 하면은 그 영세율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뭐 목적, 정도, 매출세, 매입세 이와 같이 뭐 특징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법에서 열거되어 있잖아요. 영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 혹은 외국에서 공급하는 용역 등과 같이 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들을 조목조목 외우고 계셔야지만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영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0%의 세율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게 10%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재반 의무를 뭐 면제된다 이런 규정 없잖아요. 면세 사업자는 법인세법 혹은 소득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뭐 부가가치세법 납세 의무 없다라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든지 대리납부의 의무 정도는 우리가 수반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사항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솔직히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챕터로 따지면은 1챕터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건 여타 문제집에서도 살펴봤겠지만은 챕터가 10, 12까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 뭐 열심히 공부하든지 그러서는 안 되는 거죠. 한번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본 게임인 거죠.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단은 납세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아니면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단에 있다시피 영리성, 독립성, 계속 방복성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 하단에 보시면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사업자라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은 소비지급 과세 원칙상 사업자가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시키기 위해서 수입하는 자로 이렇게 범위를 넓게 한 것뿐이에요.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납세의무자를 구분할 수 있고요. 우리 그렇다고만 하면은 하단에 영리성, 독립성, 계속반복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영리성이라고 하는 거 이 무조건 영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영리성이 붙은 건 아니죠. 영리, 비영리와 무관하게 그 말은 즉슨 국가라든지 법인격 없는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이 이러한 비영리 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성.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시설. 내가 어떤 사무실을 갖추고 일을 해야지만 좀 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인적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무실을 갖추고 있고 내 아래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 어느 정도 사업성, 독립성을 갖추어서 내가
뭐 반복적으로 뭐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말은 즉슨 내가 다른 사업장에 이렇게 종속되어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종속되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계속 반복성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내가 어느 정도 사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기출문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과세물품을 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납세 의무자이다. 이거 옳은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일시적으로 판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요즘 당근마켓 많이 하시잖아요. 당근마켓 보시면은 내가 어쩌다가 구입하고 쓰지 않는 거 뭐 기금속이라고 해봅시다. 그거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판매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판매자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사업자가 아니고 계속 반복성. 이게 약간은 뭐 개념이 애매모호하긴 한데 뭐 몇백 팔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업자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그거 문제에서 한번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 말 그대로 이제 없어지고 있는 법인이에요. 근데 이 법인이 청산 중에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는 실질에 따라 가지고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6번째 과세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그 근거, 기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구분에 따른 과세기간을 예를 들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제가 맨 첫 번째로 간이가세자를 들었네요. 간이가세자의 경우 여러분들 해당 과세기간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근데 이게 원래 1년 단위로 과세기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보시면은 일반 과세자라고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원칙적으로는 제1기, 제2기 이와 같이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서 상반기는 제1기, 하반기는 제2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 과세자로 과세기간을 나누는 게 원래 FM인데 여러분들 간이과세자의 경우 아무나 낼 수 있는 건가요? 직중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한정해서만 우리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매출이 적어가지고 영세한 수준에 이르는 그런 사업자 분들은 과세기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 것조차 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기간을 그냥 1년 다 써가지고 1기라고 통합을 해 놓은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해당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뭐 땡이겠네요. 그렇죠? 그에 반해서 일반과세자, 그 중에서 개인사업자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라고 하면은 1년에 4번. 이와 같이 세분화됨에 따라 가지고 신고 기간이 약간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신규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신규 사업자 말 그대로 사업을 신규로 개설하는 그런 사업자를 말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사업 개시일을 과세기간 첫 카운트로 둬가지고 개시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우리 이와 같이 과세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규 사업자 우리 사업 개시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재화를 판매한 날 혹은 용역을 제공한 날을 우리 사업 개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카페를 예를 들어 봅시다. 카페에서 커피를 팔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우리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층에 사업자를 둡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 원두 에스프레소를 내릴 만한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분한테 시켜가지고 고객한테 커피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기계장치 매입 비용 여러 가지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거 어떡해요? 우리 일반과세자라고 하면은 혹은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우리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 혹은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과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단에 보시면은 다만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 것이고 사업자 등록증 상에 사업자 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현실적인 이유로 사업 개시 이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세기간 다시 봐야 되는 거겠죠. 그 신청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우리 해당 과세기간으로 약간 러프하게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와 같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폐업 사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폐업 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두는 거겠죠. 이거는 사업의 실질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날 혹은 끝나는 날의 기준으로 첫과 끝을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폐업일을 무조건 6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 기간 중에 현실적인 이유로 뭐 4월 5일이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날에 개업하고 혹은 폐업할 텐데 과세기간 어떻게 하느냐? 1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이와 같이 과세기간을 그 첫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약간 6개월이라든지 1년의 과세기간이 안 맞겠죠. 현실상의 이유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하단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그리고 거꾸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이과세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직전연도 매출 성과가 8천만 원 미만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이과세자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떠한 경우라고 하면은 간이과세자였다가 8천만 원을 초과해서 더 이상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에서 간이로 적용될 것이고 혹은 간이에서 일반으로 적용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거 이론사항에서도 배웠다시피 일반과세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의 그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달라요. 구조가 다르면은 이것을 과세기간을 나누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약간의 기준점을 설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된대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변경 이후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매출이 적어져 가지고 간이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간다 할지라도 6개월 동안은 일반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그 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1월 25일 아닌가요? 그쵸? 근데 그때 이거 매출이 8천만 원 미만 혹은 8천만 원 이상으로 됐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바로 간이로 바로 일반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준비할 시간은 줘야 되는 거지. 그 준비할 시간이 6개월인 겁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간이과세 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납부세액이 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이 간이과세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 있을까요? 대표적인 경우로는 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우리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환급이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0일지언정 환급을 발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영세율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돌리고 일반 간이과세로 그냥 유지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간이와 일반은 과세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점을 잡고 구분을 하자. 그렇다고 하면은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 거고 새롭게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기준은 또 어디까지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보시면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간이과세 적용
포기 신고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우리가 만약에 3월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해야 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2월 28일, 뭐 29일까지는 간이가세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1월달, 2월달에 대해서는 간이가세로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바로 3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4개월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이가세 포기를 무조건 12월 31일째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날에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는 하는데 그냥 일반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거 승인도 안 거치고 신청만 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까지는 해라. 네가 만약에 3월 1일부터 받고 싶다고 하면은 적어도 2월 29일까지는 신청을 하라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7번 신고 납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고 납세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챕터 중 하나인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납세지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을 하자면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장소이며 뭐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미지로 사업자 등록증 예시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증 상에 번호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장마다 소재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소재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내가 도소매를 하려고 해요? 혹은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소재지가 어떠한 기준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적용되는 것인지는 우리가 세법에 이와 같이 열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집에서 할 거니까 뭐 물론 사업장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우리 집으로 우편을 받고 싶어. 우리 집으로 내 집은 뭐 인천이기는 한데 사업장이 서울에 있고 너무 귀찮잖아. 그냥 인천으로 우편물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임의로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광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장 소재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 첫 번째 보시면은 광업사무소에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광업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을 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광산이 있을 텐데 그 광산에 우편물이 올 수 있게끔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현장에서 우편물을 받는 거 아니고 당연히 그 관할하는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무소 소재지를 우리 사업장으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조업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제공품, 뭐 제품 여러분들 원가 회계를 배우셨다고 하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단계가 여러 단계로 걸쳐 있고 제공품에서 제품을 만들기까지 공장이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공장 중에서 도대체 어디를 사업자로 둘 것이냐?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완성해야지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완성하는 장소를 둡니다. 하지만 그 하단에 보시면은 포장을 하거나 혹은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이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일까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건물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업자가 서울에 있기는 하지만은 수원에 가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저 밑에 부산으로 가서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운수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류센터가 인천에 있기는 하지만 인천 서구에 있기는 하지만 이게 운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트럭을 가지고 운반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는 이게 건물 자체가 본인의 재고자산인 거죠.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재고자산이 인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총괄하는 장소 혹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딱 중점으로 둬가지고 사업자를 내지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재지,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등과 같이 그냥 네가 뭐 저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는데 그 각각의 사업장마다 우리 사업자 내지 말고 총괄하는 장소, 등기부상 소재지로 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매매업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임대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울에 부동산 하나 있고 인천에 있고 수원에 있고 부산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도 업무 총괄 장소,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자로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재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가 어디인 거죠? 임대업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천 건물에 있거나 서울 건물에 있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 곳에서 우리가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따라서 재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자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업. 이거 굉장히 성하죠. 다단계 판매업의 경우에는 이게 지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동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업장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은 이것도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사업자로 두고 있다는 거. 하지만 이게 뭐 주된 사업자 소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판매원이 상시 주지하면서 근무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별도의 장소를 사업자로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인자동 판매기.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 무인자동 판매기 뭐예요? 자판기예요. 자판기 요즘은 뭐 살펴보기 힘들지만은 뭐 대학교를 가봐도 아니면은 뭐 이렇게 건물 내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재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자판기가 있는 장소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를 사업자를 100개를 둬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이 건물에서 뭐 자판기 하나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월 매출이 100만 원 발생한다고 해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1년으로 따지면은 1200만 원인가요? 그러면 가능하세로서 거의 납부 의무 면제에 해당이 돼서, 그렇죠. 납세 의무 면제는 4,800만 원인 거죠. 이게 거진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100개 사업장을 다 합쳐봐. 그리고 몇 억, 몇 천만 원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동 판매기의 경우에는 이게 뭐 각각의 사업장을 내기 자체가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거 무인자동 판매기 딱 한 해 사업장을 둬가지고 그 1년의 매출을 딱 한 사업장으로 둬서 엄청나게 부과를 하고 싶다라는 약간의 속내도 있는 거죠. 따라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자로 두는 거고, 그 하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타 보시면은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신청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체계는 있지는 않지만은 무인자동 판매기는 여기서 제외돼요. 네가 뭐 이쪽에 새로 냈다고 해가지고 사업자 따로 내겠지만은 안 된다. 왜? 매출 분산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 외국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그렇죠.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안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국내 사업장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세 부과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하단에 기타란에 보시면은 이런 사업장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 혹은 거소를 사업장으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신고 납세일지를 세법에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FM 쪽으로 이와 같이 사업장을 내면은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그 하단에 보시면은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등과 같이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직매장도 내게 되고 하치장도 내게 되고 임시사업장을 내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직매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매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업장 여부에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사업장이에요. 사업장입니다. 본인의 사업과 관련해서 본인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곳에서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사업장 하나 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보니까 이거를 뭐 별개 사업장으로 봐야 하느냐? 맞다라는 거죠. 이거는 별개 사업장으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우리가 뭐 정상적으로 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니까. 그에 반해서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하치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치장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판매를 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내용 보시면은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 말 그대로 창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고에서 뭐 물건을 판매하진 않잖아요. 그냥 거기다가 재고 쌓아놓을 뿐이지. 그렇다고 하면은 재고 쌓아놓은 그 창고에 대해서 부과를 하느냐? 그게 아니래요. 왜? 판매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보시면은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그 설치 신고서를 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요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업자 등록 8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래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적어도 20일 이내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치장, 임시사업장 보시면은 신고 자체가 20일에서 절반이 줄어진 10일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와 같이 하치장, 임시사업장의 경우에는 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기존 사업장이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20일에서 절반이 줄어든 10일 기준으로 우리가 신고하거나 뭐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임시사업장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네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신고된 장소로 기존 사업장에 포함한다. 왜? 이렇게 뭐 사업장을 내가지고 본인이 물건을 팔겠다는데 왜 굳이 사업자 등록증을 뭐 새로 내지 않고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왜냐하면은 임시사업장이 이게 낸 이유 자체가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등과 같이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한 5일 하고 거기서 5일 판매하고 말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5일 판매한 거 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존 사업장이 포함되는 걸로 봐가지고 그 5일 기간 안에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 기존 걸로 합치자고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보시면은 뭐 임시사업장 포함? 뭐 당연히 뭐 맞는 말인 거겠죠. 근데 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임시사업장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일 이내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박람회, 경기대회 뭐 고작해야 한 10일? 5일? 3일? 2일? 이와 같이 단기간 안에 다 끝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당신이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까지는 그 기간 동안 판매를 하고 있을 거니까 이거 좀 제출해 주지 않겠니? 근데 혹시라도 이게 임시사업장 개설 자체가 한 5일 안에 다 끝나버린대요. 아니면은 뭐 이틀만 하고 다 끝내버린대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개시 자체가 10일도 안 되는 거 굳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다. 10일 이내라고 하면은 굳이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치장 임시사업장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주지 않고 그의 절반이 10일로 우리가 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임시사업장 이게 만약에 내가 개설 신고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그냥 꾸준히 판매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임시사업장인데 어쩌다가 내가 10일 이상 해버렸네? 한 20일 정도 판매를 해버렸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신고도 안 했다고 하면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뭐 세관장 입장에서는 이거 당신 별도의 사업장 낸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 사업자 등록 보시면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개시하긴 했는데 이거 신고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있네? 그러면 직권으로 이거 등록해 버리는 거잖아요. 별도의 사업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약간의 행정적 절차를 조금이나 완화하고자 그냥 우리는 별도의 사업장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10일 이내에 뭐 마무리할 거라서 이와 같이 개설 신고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사업자 등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마다 사업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모든 신고 납부, 세금 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일단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는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시 이전이더라도 그 이전 단계에 발생하는 그 지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이전의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 산정하면 된다라는 표현 쓸 수 있는 거겠고, 그러면은 세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발급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2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굉장히 쪼잔한 문제도 출제될 경우가 있어요. 이게 2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3일이었어요. 3일인데 2일로 줄어든 거예요. 따라서 혹시라도 조금 오래 공부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내년에 하는 올해 하는 사업자 등록에서는 무조건 2일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과거에 개정 전에 발생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3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때 기준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부가가치세법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내년 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이론이라든지 뭐 객관식 문제 따라오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은 과연 개정세법에서는 어떤 것이 변경되고 추가적으로 신설된 건 어떤 것일까? 이게 캐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학원에서는 개정 특강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유인물도 제출해 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개별 서비스에서는 개정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2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건데 시설이나 혹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5일 이내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조업을 개설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 가지고 신청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제조니까 기계장치라든지 혹은 공장 부지라든지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진 건지 세무서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실사를 해요. 실사를 하면은 이게 그 건물 그냥 그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2일 이내에 다 완료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확인을 하던 분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한을 2일에서 5일로 연장시켜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 보시면은 정정 사유가 발생해서 신고서를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고서를 변경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체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업장을 A라서 B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자 등록증 소지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정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정정 신고서가 우리 신고 세무서에 접수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또 2일 이내에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2일 이내에 정정을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예외적으로는 그 신고일 당일에 그 정정 사유를 이게 A에서 B로 변경된 걸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있습니다. 상호를 변경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사이버몰의 명칭 혹은 도메인 이름을 변경한 경우. 이게 첫 번째 보시면은 상호를 변경했다고 칩시다. A에서 B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분이 뭐 이렇게 변경이 됐으니까 제출해 주세요. 뭐 변경해 주세요라고 신청도 하는 거고 본인 간판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A라는 간판에서 B라는 간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간판 찍어가지고 또 사진으로 부가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뭐죠? 사이버몰의 명칭, 도메인 이름 변경. 이거는 세무서 직원이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 컴퓨터로 그냥 A라는 사이트 그냥 검색만 해보면은 단숨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이 정정 기간을 2일로 두는 게 아니라 바로
신청일 당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보통은 정정 사유도 발급과 마찬가지로 2일로 두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뭐 사업장 이전이라든지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 등과 같이 뭔가 사업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2일 이내에 정정 신고서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상속이 있네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을 내가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상속으로 인한 이 사업자 대표의 변경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사유이다 보니까 정정에 해당이 되지만은 여러분들 증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는 이거 본인이 살아 생전에 나의 사업장을 누군가에게 이전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정 사유가 아니라 이렇게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증을 내든지 사업 양수도로 인해 가지고 양도를 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상속과 증여의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권 등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이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을 해요. 하지만 세무서가 봤을 때 이거 뭐야? 이거 사업하는 거 맞아? 라고 의문을 들어가지고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거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는 신규 사업자에 한정해서 등록 거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권 등록. 이거는 그 반대의 경우예요. 그 등록 거부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가 거절을 했어요. 너 이거 사업장 아니잖아.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 거부했어요. 하지만 직권 등록의 경우에는 너 왜 사업을 하는데 왜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 당연히 사업을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기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총수세 신고도 하네. 근데 너 왜 안 해? 그래가지고 직권 등록 시켜버리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조사해서 직권으로 등록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된 그 예시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원래는 A라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한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B라는 거죠. 명의와 실질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거 혹시라도 세무서에 알게 되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걸까요? 실질 과세 원칙상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그 B라는 사람한테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가산세는 덤인 거고요. 근데 혹시라도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 직권 등록에서 보시면은 본인이 조사해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증 내보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으로 내는 거고 혹시라도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하면은 실질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거고 이와 같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과세 사업을 하라는 입장으로 굉장히 뭐 2일 이내 혹은 뭐 지체 없이 이와 같이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는 하는데 혹시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게 세무서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당신이 안 해? 그러면 약간의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일단은 그 첫 번째로서 이게 내가 경비가 지출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비에 대해 가지고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게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건데 환급을 못 받아요. 등록 전에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불공제로서 아예 환급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죠. 가산세가 뭐 공급가액의 1% 정도로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하면은 매입세 불공제와 그 공급가액의 1%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는 거 약간 첨부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 지금 사업자 등록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든 사업자가 이와 같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뭐 과세사업자도 있고 면세사업자도 있잖아요.
근데 그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자는 아니잖아요.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자인 거죠. 이건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이 이게 본인이 사업자를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이게 2일의 기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바로 안 해줘. 세무서에서 바로 안 해줘. 그렇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그 2일의 기간 안에 매출이 발생하거나 매입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세무서에서는 나름 빨리 해준다고 2일이라고 그 기한을 3일에서 2일 정도로 단축시켜 놨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2일의 기간 안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고 매입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건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현실상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는데 글쎄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사업자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로서 이렇게 각각의 챕터로 분리시켜가지고 문제도 그렇게 나오면 좋겠지만은 이 둘을 비교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꽤 나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죠. 대부분 나옵니다. 너무 나와가지고 이게 안 나온 부분을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업장 총괄, 사업자 단위 과세 볼 건데 일단은 그 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경우에는 A라는 사업장, B라는 사업장, C라는 사업장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는데 어떤 사업장에서는 환급만 발생하고 어떤 사업장에서는 납부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납부세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100이라고 칩시다. 납부는 100이에요. 근데 B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급은 여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하는 건가 봐요. 500이라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충당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400인 거죠. 결국은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400만 원인데 이게 사업장별로 과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와 같이 환급의 경우라고 하면은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30일 혹은 조기 환급의 경우에는 그 절반이 15일까지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15일도 촉박하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좀 원활하게 되어야지만 사업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30일 아니면은 15일 이내로 환급이 되는 건데 자금 부담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제도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A라는 곳에서는 납부만, B라는 사업장에서는 환급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400만 원에 대해서 15일 이내, 30일 이내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생긴 게 이와 같은 총괄납부 제도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A 사업장, B라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것도 합쳐서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뭐든지 A 사업장, B 사업장, 사업장 단위로 모든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행정 처리는. 근데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두 번째 보시면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이냐? 애시당초 A라는 사업장, B라는 사업장 각각의 사업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도 2개예요.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A라는 곳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고 B라는 곳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번호가 2개이기 때문에 각각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긴 하지만 사업자 단위는 말 그대로 사업장이 아니에요. 사업자. 왜냐하면은 이거 A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사람이 A 사람 있고 B 사람 있다고 하면은 통합해서 한다.
신고도, 세금계산서 발급도, 모든 경증청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약간의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 여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내가 총괄납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고 싶다고 하면은 이것을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요. 아니, 우리 그냥 여러 가지 사업자 있는데 그냥 총괄납부 할게, 사업자 단위 과세로 좀 돌아갈게 라고 하면서 신청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는 주된 사업장과 신청 포기신고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다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이걸 물어보는 거죠. 주된 사업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경우에는 법인과 같은 경우 본점과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뭐 주삼으로 되어 있고,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로 보시면은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개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총괄납부의 경우에는 법인의 지점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점.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사무소에서 한다는 거 둘 다 똑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사업자 단위라고 하는 거, 이 A라는 사업장, B라는 사업장 중에서도 대빵을 뽑는 거잖아요. 그 대빵을 뽑았더니만 A라는 사업장에서 우리 사업자 단위로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법인 입장에서는 이 A라는 사업장은 본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점에서 모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상으로는 누가 한다고 하면은 본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고 하면은 법인은 본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점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행정 업무는 각각의 사업장으로 하되 납부만 하는 거잖아요. 이거 본점에서 하든 지점에서 하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돈 많은 쪽에서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고, 개인은 동일하다. 신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내가 기존 사업장이 있었어요. A라는 사업장도 B라는 사업장도 각각의 사업장을 두고 과세, 재반 의무를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총괄납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우리가 간이과세 포기 같은 경우에는 전달 마지막까지, 그리고 총괄납부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20일까지 각각의 그 기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20일까지로 약간 러프하게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은 신규 사업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20일이에요. 이걸로 틀리는 사람은 없어요. 한 15일이다? 10일이다? 이렇게 틀리는 사람 진짜 바보예요. 근데 언제까지 20일이냐?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거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자 보시면은 일단 총괄납부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가정으로 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일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자 보시면은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이거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신규 사업자에서 약간은 차이가 나는 거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신규 사업자가 원래는 이렇게 AB로 되어 있어요. 근데 C라는 신규가 생긴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사업자 단위로 하는데 굳이 C라는 사업자 등록증까지 발급하고 통합하는, 생기고 폐지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을 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업자 단위 과세 그 본점 사업자 등록증으로 그냥 편입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사업자 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인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왜냐하면 등록증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일단 사업자 등록증 원칙상으로는 계실로부터 20일인 거잖아요. 이와 같이 기준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와 같이 총괄납부도 내가 룰루랄라 뭐 사업자 단위 개설제도 뭐 신청해가지고 내가 적용을 받아요. 아니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굳이 총괄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네. 굳이 사업자 단위 개설제도를 적용받지 않아도 되네. 그렇다고 하면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은 포기도 있는 거겠죠. 하단에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 사업자 단위 혹은 사업장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계실로부터 20일 이내, 이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실로부터 20일 이내는 이거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 9번까지는 왔는데 저희 20번까지 있죠. 20번까지 있고 저희 한 1시간 가량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한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